지금요. 뭐 비트코인을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거의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3분 이야기에서 전해드렸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어제 오전 한테 9,700만 원 역대 최고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역대 최고가의 69,000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가? 지금 9,700만 찍었으니까 1억 가? 1억 가면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상황 그리고 또 니케이 지수도 막 훨훨 날아가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한번 경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네. 약간 라디오 부스 같은 여기 오셨는데 예. 그래도 괜찮죠? 저는 여기 더 좋은데. 아, 너무 좋고요. 네. 저도 강을 건너왔습니다. 네. 한강을. 저는 한강 건너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도전하시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일단은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네. 사실 뭐 저도 제 유튜브가 있고 네.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한 달 정도 전부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코인 가격이 어쨌든 이 가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 코인 가격, 부동산 가격, 국제 유가, 원유 가격, 뭐 원자재 가격 다 가격이잖아. 네. 가격이라는 변수는 우리 상암동 머니클래스에서 네. 1년 넘게 저랑 공부하셨잖아요. 네네.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두 가지 변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네. 그럼 그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요. 예. 그 요인들을 축약하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어쨌든 4가지 정도의 요인이 수요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있고요. 네. 공급을 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 나눠볼게요. 네네네. 네, 지금 바로 얘기해 볼까요? 말을 해주세요. 네 가지 요인. 네.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좀 정리만 하고 왜냐하면 각각이 이제 세부 디테일한 질문인 것 같아서 네네. 가볍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수요를 자극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ETF예요.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ETF가 정식으로 상장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의 의미를 2가지로 해석할 텐데 네. 자, 상장된 걸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가혁 기자님이 잠옷 입고 계셨어요.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화장하고 차려입으셨습니다. 드레스업을 했어요. 어때요, 모습이? 조금 더 신뢰감이 있죠. 신뢰감이 가죠. 잠옷 입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보고 싶지 않겠죠. 보고 싶지 않겠죠. 지금도 어렵지만. 네. 비트코인이 드레스업을 한 겁니다. 뭔가 공식화된. 공식화된 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금융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하. 계속 폄하를 받다가 네. 이제 드레스업을 한 거다. 첫 번째,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자극하겠죠. 네.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심리적인 의미고 기계적으로 실제 돈이 유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아마 이 상암동 머니클래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콩도 우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콩. 국제 콩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 예. 옥수수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국제 옥수수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원유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옥수수를 이만큼 삽니까? 원유를 이만큼 삽니까? 아니죠. 아니죠. 현물을 사지 않아요. 예. 그 현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융시장에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비트코인을 현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미국 최대 거래소 중 하나는 FTX인가 거기도 뭐 CEO 지금 감옥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막 그렇게 되니까. 감옥 가고 하루 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하. 그 증권 투자나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ETF로 많은 자금이 쏠린단 말이에요. 벌써 9조 원이 넘게 쏠렸습니다. 그럼 ETF로 그만큼 많은 자금이 쏠리면 굉장히 재밌게도 이게 현물 ETF 방식이니까 네. 자금을 받은 만큼 ETF 이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수요와 공급 요소가 있는데 네. 수요를 자극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실제 돈의 유입이 있다. 매수세가 강해진다. 네. 바로 ETF 상장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르고 있다. 예. 첫 번째.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예.
두 번째 뭐 다른 질문. 예. 반감기라는 게 많이 들었어요. 정확하죠. 그건 뭐예요? 예. 반감기가 두 번째 요인이에요. 아, 네네. 반감기는 미리 답변 드린다면 네네. 공급량을 제약하는 겁니다. 아, 공급이군요 이번에. 공급을 제약하니까 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마 비트코인 채굴하는 공장들 뭐 그걸 사업으로 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막 얘기 많이 컴퓨터 엄청 사놓고 막. 그렇죠. 예. 컴퓨터 많이 사놓고 예. 그럼 전기세 많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 전기세가 싼 나라에서 이게 채굴이 많이 일어나요. 아. 자,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인풋을 들여서 음. 이렇게 컴퓨터를 막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데 네. 이제 이만큼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이라는 인풋을 들여서 네. 100이라는 비트코인을 생산해요. 이게 생산성이죠. 네. 근데 100이라는 인풋을 들이는데 이제 50만큼밖에 생산이 안 돼요. 아. 이게 반감이에요. 반감기. 예. 아. 이게 계속 반감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4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는데 4년 전이 2020년, 아. 또 그 4년 전이 2016년, 그 4년 전이 2012년, 12, 16, 20년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예. 1, 2, 3차. 아. 그 반감기 때 반감기를 지나면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80%, 100%, 200% 이렇게 상승합니다. 나오는 수량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아하. 반감기를 맞이할 때마다 공급을 제약하니까 이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희소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금이 더 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귀해지면 금이 귀해지면 금 가격이 희소성이 오르겠죠. 높아지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니까 가격이 오른 것을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본 거예요. 아. 근데 4번째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4월에. 다음 달이네요? 예, 4월에. 어. 그 반감기 그거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어. 이러면 안 됩니다. 4월 반감기 사감동 여러분. 머니클래스 진행자님. 예. 그러시면 메모하십시오. 4월. 4월에 반감기가 찾아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반감기가 찾아오면 반감기로부터 6개월, 1년 후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우리는 3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번 반감기에도 또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공급을 제약하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또 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겁니다. 아하. 그 두 가지 요인 강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짧게 뭐가 있나요? 짧게 하나는 금리예요. 금리.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죠. 금리의 중요성. 금리는 중력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왜냐하면 코인도 디지털 자산이에요. 가상 자산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돈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면 좋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것은 모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주식, 부동산, 다른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데 지금 반감기도 오고 ETF도 상장됐으니까 이왕이면 코인 시장에 돈을 이동시켜야 되겠구나. 이 3가지 요인들이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한강 건너오신 김강석 교수님 반가 75만 원 주고 산 게 9,700만 원 된 비트코인 떼돈 번 사람 내 옆에 있다 등등 지금 반응을 주고 계신데 네. 네. 금리 얘기했고 나머지 하나는 또 뭡니까? 네.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자, 어떤 그 불확실성?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제가 여러 번 이 질문 드렸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전쟁 나요. 무서워요. 그러면 돈을 안전하게 지킬 거예요? 아니면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안전하게 지키고 예. 싶어요. 그 안전 자산의 대표격이 누구죠? 금. 그래서 금 가격도 같이 치솟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 국제 기구가 지금 24년 경제를 이 단어로 지정을 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분절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네. 지경학적이라는 것은 지정학과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아. 그러니까 실리적인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관점 네. 혹은 지정학적으로 세계가 분절화되고 있어요. 파편화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네. 타이완 회협을 놓고 군사적인 긴장감도 돌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네. 이런 것들이 지경학적 분절화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미국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미국의 불확실성은 계속 연거푸 셧다운 우려가 있었죠. 정부 근데 셧다운 우려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예.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이슈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금은 오르는 거 알겠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되게 불확실하고 그런데 여기에 몰린다고요? 정확한 너무 좋은 지금 타이밍 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예. 대본에 없는 질문이에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아, 예. 그 질문 왜 그러냐? 이
코인은 네.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어. 안전자산이 아닌데 코인이 안전자산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ETF도 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ETF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러니까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여기 한번 크게 잡아주세요. 위험 자산이 100, 예. 안전자산 0 이렇게 네. 해볼게요. 0부터 100까지 레벨을. 그러면 금은 최 안전자산에 그렇죠. 해당돼요. 예. 세계가 멸망해도 전쟁 3차 세계대전이 나도 금은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이에요. 근데 가장 극단적으로 비안전자산의 성격이 코인인 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코인이 100이라는 레벨에서 한 90 정도 레벨로 안전자산화 된 거예요. 여전히 위험한데 여전히 위험한. 조금 왔다. 예. 그렇죠. 예. 안전자산화 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화폐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전쟁이 나고 위험할 때 돈을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 보내요. 러시아로부터 예를 들어 한국으로 지구 끝으로 보내요. 근데 돈을 보낼 때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또 코인입니다. 그러네요. 뭐 사람이 직접 현물로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간도 2초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해커들이 뭐 코인으로 뭐 공작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기밀하게 또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서 다 없어져도 부동산이 사라져도 금과 코인은 남겠다라는 생각.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7,900만 원까지 어제 한화로는 네. 한국 프리미엄 좀 붙긴 하지만요. 어제까지는 한화로는 9,600만 원. 9,600. 네. 아까 업비트 기준으로 9,700만 원 한 번 네. 찍었다가 네. 7,900이 아니라 9,700. 그러면 네. 이거 되게 부담을 드리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네. 1억 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저희를 그냥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네.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부담 갑니다. 네네.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논리적으로는 갑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네 가지가 있고요. 네. 이 네 가지 요인이 수요 공급을 긍정적으로 자극해서 가격을 더 올려놓을 만한 가능성, 네. 확률은 더 높은 거예요. 네. 다만 급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1억 갈까 안 갈까를 베팅을 하라 저보고 네. 그러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런데 이게 급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렇죠. 왜 급락하냐? 제가 또 이 부분도 설명드려 볼게요. 많은 투자자들 아까 댓글로 뭐 오래전에 투자를 해서 네. 지금 돈 많이 버셨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이런 분들이 1억 정도 찍으면 그러면 나 이제 수익 실현하고 팔 거야 하면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량이 막 풀리네요 이제.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한선이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네. 주식은 하한선이 있잖아요. 하한선이 없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는 요인들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할 요인이 많고 또 반감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상패되다시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과정인데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 금 같은 경우도 금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전체 금 시장에 투자된 자금을 가지고 보면 ETF 비중이 대략 한 7.8%? 7%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네. ETF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8%. 그러면 지금 추산컨대 금매 비중만큼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ETF로 유입되는 자금만 생각해봐도 지금보다 2배 가량은 유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내일 당장 급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신 거고 그렇게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질문하신다면 어쨌든 반감기를 지나서 향후 1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아까 반감기가 뭐 2012년, 16년, 2020년 반감기가 있고 나서 한 몇 6개월 정도 추이를 봤을 때는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오를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